오늘 정경화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써주셨고, 오늘 그 오래간만에 나오신 최은정 집사님께서 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12월 한 달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손도 쓰지 못하고 멍하게 당한 것 같았던 코로나 첫 1년에 대한 반성으로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을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일들을 해보자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지난 11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작년만큼 어리둥절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기후위기의 징후들로 나타난 심각한 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심각한 대기의 질 등으로 힘든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 아가들은 자라 어느덧 아이들로 성장했으며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의 식구들도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매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며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년이 되면서 하나둘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의 침침함과 피로에서 시작된 노화는 생각보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작은 글씨가 안 보이게 되면서부터 안경 없이는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오십견 같은 퇴행성 어깨질환 증상이 나타난 후로는 평소에 쉽게 팔이 하던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하고 통증과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도 무언가의 도구의 도움이나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적 노화를 이렇게 50대 초중반에 느끼면서 다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잘난 척하며 살았던 시간은 젊은 날의 특권이자 오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인간이라는 것을 언어를 넘어 몸으로 다가옵니다. 크게 잘난 사람, 크게 못난 사람이 없이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으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계절은 짧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교회도 대림절 시간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 상황 극복과 내년 대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지구에서의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 있게 깨어있게 하시고, 저마다의 만만치 않은 삶의 상황과 추위에 움츠러들지 않고 겨울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가슴을 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으로 있으며 사는 모든 존재들을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대동 집사님 무지개 설교 내 길을 이런 설교인데요. PPT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못 만들어가지고. 네. 표정을 좀 봤어. 네, 이 시간 우리 오대동 집사님 나오셔서 내 길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보이고 싶으세요? 보이고 싶으세요? 요거? 여기는 안 보여요. 그렇군요. 안 봐도 돼요? 네. 보고 하세요. 보고 하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기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일부러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쓴 이유가 네. 설교자가 마스크 벗고 하시면
왜냐면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오 잘생겼다. 왜 그러세요? 아 준범이야. 아 그 그래? SNS로 들으시는 분들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제 2의 인생을 준비를 해서 1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 2의 인생이만 이거를 사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뭐 괜찮겠지만 그것도 너무 심심한 것 같고 그럴 돈도 없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이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늦게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일찍 나오는 거 이거 피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년이 지나서 정년을 이제 맞이할 분들한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막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시작하는 노무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1년 좀 지나면서 겪었던 것, 그다음에 뭐 느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내용은 정말 간단한 거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무사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37개의 업무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4-5개밖에 배우질 않았어요. 나머지는 뭐가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도 제일 많고 여기에 대한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 업무를 주로 이제 하는데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로 이제 담당해서 수입을 창출을 하는 업무사 그런 업무죠. 어떻게 해서 노무사들이 돈을 버느냐 보통 하는 게 급여 아웃소싱이라고 그러고 4대 보험을 대행하는 걸 많이 해요. 급여나 상여금, 입퇴사, 근퇴, 퇴직금, 연말정산까지 이렇게 하고 한 회사당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4대 보험 취득 상실을 또 해줘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더 올라가죠. 두 개를 이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같이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 노무법인 이런 데는 직원을 뭐 10명씩도 두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해요. 노무사는 사건 아니면 중대한 질문 그 밑에 보면 법률고문이나 인사동무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노무사가 하고 웬만한 거는 다 직원들이 해요. 엄청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잘해요.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노동사건 대리. 이거는 이제 가끔 있죠.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징계가 억울하니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산재보험을 당했는데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 임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대신 좀 해달라. 아니면 노동조합 같은 경우 단체 협약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달라. 자문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건당 얼마.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것처럼 수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재 사건 같은 경우가 돈이 큰데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3억도 된대요. 총 금액이.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얼마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장을 이렇게 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돈 꽤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노무 관리나 이 컨설팅은 좀 기술 아니면 인사노무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나 봐요.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노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직급 임금을 컨설팅을 해줘요. 이 정도 일을 하면 보수가 얼마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직급이 시간이 지나면 그 진급을 시켜서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짜주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듣기로는 테헤란 쪽에 있는 큰 법인들이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것도 돈도 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최근에 근로기준법 또 이런 것들이 바뀌고 많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예전에는 급여명세서 교부라는 게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19일 이후에는 월급을 줄 때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얼마를 무슨 계산 어떤 항목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지를 몰라서 임금을 못 받고 체불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모든 근로자 보통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아직도 다 근로자로 돼 있고 이 노동관계법에서는 아직도 다 근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업주는 사용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이 강제가 됐어요.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부과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월급 노동자의 경우 임금 명세서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보면 지급일, 성명, 사원, 지급총액, 공제총액, 그래서 수령액.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수당을 계산한 방법, 이거를 설명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아니면 이메일 이런 것도 되고 그 좀 문제가 있었는데 카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줘도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돼서 이번 달부터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경리 담당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면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면 법 위반으로 돼 있대요. 노무사가 하는 건 괜찮고 그래서 직접 하든가 노무사가 이걸 대신 해주든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4개의 기관이 나와서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의뢰하거나 사건을 할 때는 4개의 기관으로 지금 크게 나눠져서 하거든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고 근로복지원관이 있고 고용 플러스 센터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거는 임금체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돼요. 노동부 지방청이 있죠. 고양시는
여기 덕양구청 앞에 보면 종합청사가 있고 그 종합청사 안에 고양지청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하셔야 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제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하죠. 그래서 피진정인은 보통 사업주죠, 사용자 이분들이 시정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종결이 돼요. 언제까지 임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사용주가 안 했어요. 그러면 조서를 작성을 해요. 근로감독관이 그래가지고 뭐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검찰청에 이거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게 사건이 돼서 벌금을 먹게 되죠. 아니면 좀 더 심하면은 이게 뭐 다른 구속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쓴 이유는 서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해도 돼요. 그 사업주가 보통 합의서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내가 돈을 주고 끝내는 걸로 하자 이러면 그래 그걸로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진정 치하서를 제출하는 것을 적용을 한다. 보통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5인 이하 사업자, 5인 미만 사업자. 제가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고 문제가 되는 게 5인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뭐 근로자로서 인정이 안 되면 어디 가도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 혼자 싸우고 법으로 해야 돼요. 법이란 민사소송 이거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5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인데요. 이 5명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한 달 동안에 모두 일한 그 노동자의 수 하루에 뭐 5명, 하루에 7명, 하루에 4명 이거를 한 달 동안 거를 다 합쳐요. 그 다음에 그 한 달의 기간을 일수를 계산을 해요. 그걸로다가 나눠. 그러면 그게 연 인원 그 뭐죠?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가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이런